자, 2013년도에는 그 마지막 외무고시가 있었죠. 저 외무고시 문제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마지막 외무고시여서 그런지 그 출제하고 싶었던 거를 잔뜩 다 출제했던 느낌도 좀 들긴 해요. 다만 이제 1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불법 포획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개별적인 MC를 구할 수 있도록 비용 함수를 줬고 사회적인 총비용 함수도 따로 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게 되면은 1번 어부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안컵 대게 어획량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PMC 기준으로 따라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C 그리고 수요 함수의 교점에서 균형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PMC는 마이너스 14.5 플러스 0.04Q가 되죠. 암컷 대게 포획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포획량의 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회적 잉여를 발생시키는가 아니면 손실을 발생시키는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이제 SMC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때 실수하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PTC를 주면 사회적인 피해 함수를 주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사회적 총 피해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총비용 함수를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PMC가 이제 문제에서 준 함수하고 합쳐야지 SMC가 되는 형태가 아니고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피해 함수라면 합쳐야지. 하지만 사회적 총비용 함수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합칠 필요가 없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이제 6번째 줄에 제시되어 있는 그 CS에서 도출된 그 한계 비용 함수가 바로 SMC가 될 것이고요. 그 수요 곡선하고 교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증손실 면적을 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내리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수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아주 침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연습했던 대로 풀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그냥 부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이유가 이런 그 비율적인 좌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설문의 경우라는 그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습관을 좀 잘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문의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암컷 대게 포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첫 번째 한 3줄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왜 외부 효과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적발이 어렵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고 몰래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포획량을 결정할 수가 있다. 외부성 정의하시고 얘네들이 내부적인 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점이 실제로 포획량이 되고 남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할 땐 이렇게만 적습니다. 외부 효과 정의하시고 뭐 기껏해야 뭐 수식 정도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의 뭐 비용에 미치는 게 뭐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따지지만 문제에서 사례가 디테일할수록 내 답안에는 한 번쯤은 그러한 사례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고, 이제 PMC를 저기 SMC하고 수요 곡선 사이에 꽂아버리면 되잖아요. 이제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을 확립시켜줘서 코드 정리라는 그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설문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꺼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리가 있죠. 뭐 합병이라는 방식도 배웠는데 뭐 쓸데가 없어요. 뭐 누가 합병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제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코어즈가 없다라는 것도 맞고요. 이제 오염물질을 뭐 하는 거니까 오염부가금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그 피구조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실제로 이제 낚을 때마다 일정 비용만큼을 끌어올려주는 방식으로 외부 효과를 치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좀 마땅한 방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종량 과세를 때려야 되는지도 계산을 내려주시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해설 드렸는데 실제로 뭐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이지만 숫자가 조금 복잡했을 뿐이고 뭐 그래프 그려지는 모양새도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로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설문의 사례가 주어졌으므로 내 답안에도 설문의 사례를 좀 논술 형태라도 조금 풀어서 좀 적시를 하겠다. 내 답안이 약간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문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가 교육에서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한다. 국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뭐를 물어보는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올 것이고 머릿속에서 싱거 프레빗이라는 단어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선진국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급 또한 최소한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다. 이미 뭐 다 등장하게 되었죠. 수출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교육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자, 교육 조건 물어봤습니다. 교육 조건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 그래프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py분의 px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분의 x 취급할 때, 자, 요거 rs 곡선과 rd 곡선 있죠? rd 곡선과 rs 곡선을 꺼내놓고 이 그래프를 반드시 내가 답안을 꺼낼 때 적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진보 등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깔아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깔려 있었고, 보통 별말 없으면 두 개의 재화를 가정하면 충분하고요. 별말 없으면 바깥을 향해서 볼록성을 전제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무역을 안 하고 있었다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 그 교환의 효율이 이제 교환의 어떤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장단기면은 보통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걸 경제학에서 보통 단기로 보고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제 장기로 보는데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하게 두 번째 줄에 최소한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단기에는 비탄력적. 따라서 최소한 단기에는 이 점에서 생산점이 바뀌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에는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기에는 RS 곡선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궤적으로 생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Y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X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RS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RS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국가에선 이런 일이 생기죠. 이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해지더라도 보통은 통상적으로 효용이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싱거 프레빗이 보고서에 전제되어 있는 개도국의 기본적인 교육 조건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일반적으로 이 국가들에게 후생에 오히려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케이스를 전제한다면 실제로는 얘가 가파른 거예요. 얘가 가팔라서 교육 조건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후생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눠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후생의 손실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교육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제 PY분의 PX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꺼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도국과 선진공업들 간의 교육 패턴의 변화 및 소득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도국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 요구. 이거는 진짜로 사실 싱거 프레빗을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 그립처럼 수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수출제의 가격은 원래 국내 가격보다는 상승하고 수입제의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러면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쪽이 보통 노동집약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국경하셔야지 사실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집약제가 더 수익이 떨어지면 그쪽에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요소의 몫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스톨퍼 사멜슨 정리에 따르면은 그쪽의 보수가 떨어지는 충격이 노동자에게 전역적으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심화 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배점을 고려할 때 뭐 수식 꺼내고 스톨퍼 사멜슨 정리를 한번 뭐 나열해보다라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를 조금 놓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수출품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출 소득은 장기에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교육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은 그러한 양극화라는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 패턴의 변화, PY분의 PX, 수출제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소득 격차,
발생하죠. 그 노동자들이 더 보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요구에 대해 논하시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그 당분간은 무역을 안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무역을 하더라도 그 상대국은 관세를 우리나라 거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관세를 붙여둘 테니까 쟤네들은 관세를 풀어달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교육 조건의 악화를 조금 막는 방식. 국내에서 관세를 때린다든지 이제 상대방은 관세를 풀어주는 조건하에서 프레비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선진국들 관세 풀어라. 개도국들은 당분간 유지하자. 그리고 정부 정책하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시켜준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등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의 수출제 산업을 너무 좀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고 기호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서요. 또 이제 피킹 더 위너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어느 정도 주력 산업을 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만 서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말로 국제경제학 테마에 정말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싱거피르 프레비시 보고서 간단하게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IS 곡선이 있고 AS 곡선을 줬고요. 금리 준칙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ISMP 사실은 이제 IA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뭐 이 문제만큼은 AS 곡선을 수평으로 주지 않고 이제 우상향하게 설치를 하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봐왔던 패턴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봐왔던 패턴은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ISMP 곡선이라는 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면은 실제로는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형 자체의 수식을 굉장히 치밀하게 줘버렸기 때문에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Y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동태적인 모형들은 파이 평면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어차피 이자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제가 됐던 평면은 보통은 이제 Y 이자율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얘를 문제에서 준 대로 i로 바꾸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y의 변화율로 바꾸면 그만인 거예요. 따라서 뭐 새로운 모형이 등장했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배웠던 테마인데 문자만 달리 해석하면 그만이다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IS 곡선과 금리 준칙을 합치면 AD 곡선 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IS 곡선과 이제 여기 이제 MP 곡선이라고 하죠. MP 곡선을 결합해요. 금리로 결합하면은 여기서 이제 AD 곡선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3% 수준일 때 금리 준칙과 IS 곡선을 결합하여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라라고 했습니다.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RT-R바가 보여요. 거기 때려 받고 그대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으시면은 그게 바로 총수요 곡선식이 되는 것이죠.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Y바는 햇이죠. Y 햇은 그냥 둘을 합친 것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열고 파이 마이너스 3%가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율로 바꿨고 우하향하는 직선이 도출이 되는 것 뿐이죠. 자, 두 번째,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조정된 직후 T 시점에서 형성되는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을 계산하고 목표율 상향이 확장적 통화정책인 이유를 제시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러한 평면에서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세로축이나 가로축이 인플레이션율,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영역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가로축이 Y의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왼쪽 평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림이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사실 왼쪽도 연장해도 상관없어요. 이렇다면 뭐 경기 침체 마이너스고 이쪽은 양수라고 이제 해석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현재 2점에서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를 기준으로 균형이 달성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면은 이미 문제에서 제시해준 AS 곡선은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관통되어야지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3에서 4%로 상향 조정했으면은 그 왼쪽에 총수요 곡선식에서 그 3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의 숫자 위치를 4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수식 나왔으니까 볼게요. y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파이 마이너스 3%의 조합이 바로 AD 곡선 수식이었어요. 그러니 여기가 0일 때 얘가 3이면은 AD 곡선의 한 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4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0일 때 여기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야지만 AD 곡선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D 곡선은 4% 기준으로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뭐 계산할 수 있죠. 뭐 오른쪽으로 이제 y 변화율 자체가 양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 정책은 사실상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금리 준칙 수식을 따른다면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실질금리 하락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정책 자체는 중앙은행이 실행했으면은 무조건 확장적 통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표 인플레이션율 상향 정책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해설지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여기가 미리 그려놓은 거죠. 균형이 오른쪽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는 모형이 좀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ISMP IA 모형은 세케인지 악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ISMP를 썼지만 그냥 우상향하는 AS를 내버려 둠으로써 적응적 기대를 빼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떤 새 고전 계열들 마인드로도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왜 Y가 증가하고 양수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자, 일반적으로 새 케인즈 학파들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형 자체는 ISMP까지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새 케인즈의 전유물은 아니므로, 따라서 새고전 학파적인 마인드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갈지 몰라도 금세 이 경제에 AS가 따라 붙을 것이다. 맞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부가 이를 공표하고 시행했으면은 순간적으로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율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정책 무력성 명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잠깐 가더라도 잽싸게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한계로 적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함수의 형태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 AD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는 측면이 뭐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제가 이제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한 것이고, 8점 배점임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좀 얼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 세고전 학파적인 마인드로 비판하는 것만 좀 서술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네 번째는 실업률은 오쿤의 법칙을 따른다고 할 때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조정된 후 T 시점에서 예상되는 실업률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뭐 해설 가끔 드리는 부분이죠. AS가 있으면 오쿤의 법칙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AS 받았고 오쿤의 법칙을 받았잖아요. 둘을 결합시키면은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막상 꺼내놓고 나서 보니 되게 쉬운 문제예요. 3에서 이 교점이 3.2%란 말이에요. 대입해 보면은 실업률은 순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찾는 거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따라서 실제로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곡선의 도출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생략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타입 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좀 슬퍼요.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 시험장에 제 책을 들고 들어가신 분이 시험 직전에 ISMP 쪽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지인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 보니까 그 제 책에 ISMP라는 부분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래서 막 이제 뭐 모르겠어. 이거 안 나올 거야 하고 이렇게 줬대. 그래서 그 친구는 보고 시험에 나와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준
친구는 못 풀었어요. 너무 슬프죠. 그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뭐, 그때는 슬펐지만 지금은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합격하셔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비참함을 어디서 뭐 호소할 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책을 안 봤더라도 곡선의 도출이라는 작업이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IS하고 LM을 결합하면은 이제 AD 곡선인데 LM을 MP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체된 거 가지고 실제로 결합하면 그만이고 그냥 교점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의 접근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먼저 풀었는데 시간이 모자랐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갑자기 출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공부하실 때 구석구석 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 두 줄 처리되어 있는 걸로 20점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 술술 풀리는데 그 두 줄을 모르면은 접근이 안 되는 테마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예전에 뭐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사실, 그지? 뭐 한 번 나왔는데 뭐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웠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을 쓰라고 말하긴 좀 애매합니다만 진짜 한 번도 안 나왔더라도 출제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고 어떤 내용은 잘 안 나온다라는 마인드는 공부할 때는 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로 한 줄을 읽고 못 읽고 차이가 20점, 30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도 실제로 있고요. 또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그 출발점 자체를 잘 잡으면은 마무리까지 깔끔해지는데 출발을 못할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유형들도 있단 말이죠. 사문을 보도록 합시다.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이후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문제네요. 일본은 뭐 유동성 함정을 유동성 양적 완화 이야기하는 느낌 들죠? 1번, 양적 완화 및 긴축 재정 정책의 병행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의 성공 가능 조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별로 안 어려워요.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그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한 번이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펼쳐야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쳤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반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빨리 종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긴축적인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떤 그 정부 사정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럽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말인데요. 실제로는 유동성 함정까지 가서 시행한 건 아니에요. 유동성 함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은 먼델 토빈 효과에 의해서 IS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구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또 IS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냥은 LM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책의 성공 가능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유동성 함정을 꺼내서 하면은 그냥 민간의 신뢰에밖에 쓸 말이 없습니다. 민간이 믿어야죠. 앞으로 정부가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먼델 토빈 효과,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려면은 민간에게 신뢰를 실제로 형성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피구 효과라는 측면에 분자에 A가 증가하려면은 이 역시 민간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해야지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이고 주가도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동성 함정 플러스 문제라면은 신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게 일본의 경우는 이 지경까지 와서 시행을 했지만 유럽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을 뿐이죠. 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날이 갈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더 진행하면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IS 곡선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실제로 IS 곡선만 놓고 봤을 때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고 심지어 긴축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또 근본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똑같이 IS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실제로 정책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2013년도 몇 년 전에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를 좀 믿어달라, 민간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로 약간 논술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곡선을 멀리 두고 풀라는 것은 아니고, IS 곡선이 지금 가파른 상태이므로 이제 완만하면 좋겠지만 오른쪽으로 이제 스스로 밀릴 수 있는 힘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민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되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책이 단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IS가 완만해도 괜찮고 LM이 가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거나 유동성 함정에 가까워졌거나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정책 성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곡선이 각각 완만하고 가파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라면은 먼델토빈 효과 등이 실제로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민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이 양적 완화와 긴축 재정 정책을 동시에 펼 경우 세계적으로 절약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요. 자, 요거는 그냥 뭐 해설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세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국의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긴축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실제로 양적 완화는 효과가 없고 IS의 왼쪽 충격이 더 크다면 실제로 정책 효과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절약의 역설,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다 같이 아꼈더니 실제로 저축을 많이 했더니 다 같이 궁핍해지는 케이스. 요거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돼요. 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10점으로 이제 되면서 약간의 모형이 있죠. 이국 모형을 쓰셔야 됩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이국 모형이 하나, 이제 두 가지가 있죠. ISLM BP를 쓰는 이국 모형이 있고, 그냥 그 YY, Y스타 곡선을 쓰는 이국 모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YY, Y스타 쓰는 거 좀 어려워요. 걔네들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실업 수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동성이 자유로운 두 개 국가를 꺼내는 ISLM BP를 쓰는 것이 매우 이 문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ISLM 엔저 현상 뭔지 아시죠? 일본이 그 아베가 재당선되면서 그 융정기를 막 있는 대로 돌려서라도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우리도 양적 완화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정책은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는 정책입니다. 이때도 이제 그 엔저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 수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본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힘차게 달리면서 구태여 그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내수 경기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까지 수출을 건드려서 국내를 살리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국을 힘들게 만든다. 주변국이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이 뭐 GDP 기준으로는 뭐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 주변국을 힘들게 하면서 본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약간은 조금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뭐 자존심이고 뭐고 내부적으로 힘들면 해야죠. 이 일본 국가의 금리 인하, 이 정책은 주변국의 BP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죠.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 엔저예요. 일본 화폐 단위 기준으로 환율의 상승이고요. 이제 마샬로너 조건에 의해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고 IS를 추가로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 발생했던 게 캐리 트레이드예요. 엔이 저렴하니까 싸서 갖다가 이제 세계 시장에다 이제 투입하는 자본의 유출.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본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의 환율 기준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IS가 왼쪽으로 가요. 따라서 양쪽의 이자율이 일치할 때까지 이동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변국의 Y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는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르죠. 조금 더 이제 실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실업을 수출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뭐 실업자들이 수출된 게 아니고 실업 자체를 해외에 유발시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실업 수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라면은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실업 수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실업 수출 인하예요. 실업 수출 그리고 인근 궁핍화 정책이죠. 주변국의 Y가 떨어졌으면 그 오쿤의 법칙을 고려했을 때에는 당연히 실업률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Y가 감소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오쿤의 법칙을 꺼내서 오쿤의 법칙 수식을 꺼내서 실업도 증가하는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Y의 변화만 보여주면 실업의 변화는 오쿤의 법칙을 꺼내서 보여주면 충분해요. 자, 난이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점수가 괜찮으신 분들이 합격생 기준으로도 50점대였던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난이도가 결코 낮은 시험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